예전에는 대출이 지금보다 단순했습니다. 집값이 어느 정도 되고 담보가 괜찮고 소득이 있으면 은행은 비교적 쉽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었죠. 그냥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직장, 비슷한 연봉, 큰 문제 없는 신용인데도 누군가는 한도가 줄고 누군가는 심사에서 막히고 누군가는 분명히 예전 같으면 나왔을 대출이 안 나옵니다. 창구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은행이 갑자기 나를 못 믿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은행이 갑자기 인색해진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신용이 갑자기 나빠진 걸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은행 창구의 문제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뒤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 은행의 위험관리 강화, 그리고 대출 심사의 기준이 담보 중심에서 상환 능력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출이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은행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강하게 억제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은행도 그 흐름 안에서 가계대출을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쉽게 풀리면 그 돈은 다시 집을 사는 자금으로 흘러갑니다. 집값을 자극하고 결국 가계부채를 더 키우는 구조가 되죠. 정부가 진짜 막고 싶은 건 단순히 대출이 아닌 겁니다. 빚이 다시 자산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그 구조 자체를 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가계대출, 그 중에서도 주택 관련 대출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대출은 집이 얼마짜리냐, 담보가 되느냐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기준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입니다. LTV는 쉽게 말해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를 보는 기준이죠. 집값이 높고 담보가 충분하면 일정 비율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이 기준이 대출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집만 있으면 대출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은행이 더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담보보다도 이 사람이 앞으로 이 빚을 정말 갚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입니다. DSR은 내가 1년에 버는 돈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집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담보가 있어도 소득 대비 빚 부담이 이미 크다면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즉, 지금은 집값이 아니라 월급이 대출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에 더 가까워진 겁니다. 집이 있어도 대출이 막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이건 현재 금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가정까지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어 보여도 금리가 더 오르면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은 처음부터 한도를 줄여 잡습니다. 이게 시청자 입장에선 가장 억울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나는 지금 갚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지? 하지만 은행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갚을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잡겠다는 거죠. 결국 지금 대출 심사의 방향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담보가 있느냐가 먼저였습니다. 지금은 소득으로 버틸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대출의 기준이 LTV 중심에서 DSR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은행 방침이 바뀐 게 아닙니다. 물가는 높아졌고 생활비 부담은 커졌으며 금리 부담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게 갚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무턱대고 빌려줬다가 연체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바로 이겁니다. 대출 수요는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생활비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기존 대출을 버텨야 하고, 누군가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문을 더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그 돈이 성장을 위한 돈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돈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시장에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빚을 줄이려 합니다. 은행은 위험을 줄이려 합니다. 심사 기준은 더 숫자 중심, 더 소득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대출 문턱의 상승입니다. 내 조건이 나빠진 게 아닌데 대출이 안 나온다는 느낌.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출이 어려워진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더 늘리고 싶지 않고, 은행은 연체 위험을 더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심사의 중심축이 담보에서 상환 능력으로 이동한 겁니다. LTV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LTV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이 있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빚을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진짜 기준이 된 시대입니다. 예전엔 집이 대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소득이 대출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이 실제로 내 대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계산 방식과 실전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출 심사의 중심은 담보에서 상환 능력으로 넘어왔습니다. LTV보다 DSR이 더 중요해졌다고 했죠. 그런데 막상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DSR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실제로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말이 길고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개념 자체는 단순합니다. 내가 1년에 버는 돈이 있죠? 그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그 비율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분이 있다고 해보죠. 이분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여러 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출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다 더해봤더니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DSR은 40%가 되는 겁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중 2천만 원, 즉 4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은행이 설정한 DSR 한도는 보통 40%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기준을 넘어서면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미 여러 대출이 있는 분들, 특히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나가는 원리금 자체가 상당합니다. 그 상태에서 추가로 돈이 필요하면 새 대출을 받으려 하죠. 그런데 기존 대출 부담이 이미 DSR의 상당 부분을 채우고 있으니 새 대출을 받을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집이 있고 소득도 있는데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 바로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빡빡해집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연 4%라고 해봅시다. 은행은 이 4%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가정을 더해서 예를 들어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붙여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보다 더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상환액이 계산되고 그 결과 DSR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죠. 이 방식이 처음 들으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4%짜리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왜 더 높은 금리로 계산하냐고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보면 논리가 있습니다. 대출은 한 번 받으면 보통 수십 년을 끌고 갑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금리가 항상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사이에도 금리가 크게 오르고 내리는 걸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버틸 수 있어 보여도 금리가 오르면 버티지 못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그 위험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은행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다만 그 기준이 강화될수록 빌리는 입장에선
더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LTV는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LTV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집값이 10억 원인데 LTV가 50%라면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개념이죠.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주택수가 몇 채냐, 어떤 용도의 대출이냐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LTV가 낮아지고 그러면 담보가 충분해도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LTV와 DSR이 함께 적용된다는 겁니다. LTV 기준으로는 5억 원이 가능한 것 같아도 DSR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3억 원밖에 안 된다면 결국 3억 원이 한도가 되는 겁니다. 두 기준 중 더 낮은 쪽이 실제 한도를 결정합니다. 예전에는 LTV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DSR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게 현장에서 느끼는 실제 변화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소득 증빙이 핵심입니다.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냐가 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기준이 되고 자영업자라면 사업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가 직장인보다 복잡하고 인정받는 소득 금액 자체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소득은 충분한데 인정소득이 낮게 잡히면 DSR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존 대출 정리도 중요합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같은 것들이 쌓여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의 원리금이 DSR 계산에 들어갑니다. 당장 급하지 않은 대출이 있다면 정리를 해두는 게 나중에 큰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한도 여유가 있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대출 환경에서 중요한 건 집이 얼마짜리냐가 아닙니다. 내 소득이 증빙 가능하냐, 기존 부채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금리가 더 올라도 버틸 수 있는 구조냐, 이 세 가지가 대출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됐습니다. 집이 있어도 대출이 막히는 이유, 이제는 좀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담보가 있어도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한도가 줄고 기존 대출이 많으면 여유가 없어지며 스트레스 금리까지 반영되면 생각보다 훨씬 빠듯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은행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구조는 계속될까요? 아니면 다시 완화될 여지가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기준이 되고 기존 부채가 발목을 잡고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되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완화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구조입니다. 그걸 정부가 몇 년 안에 해소하겠다고 나선 이상 이 방향이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정부 입장에서 이 수치를 낮추지 않으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출 규제를 쉽게 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금리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한동안 이어졌던 초저금리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빚이 많아도 이자 부담이 크지 않으니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는 같은 금액의 빚이라도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가계가 버틸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예전보다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경제 전반이 심하게 침체되면 정책 기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도 완전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DSR 중심의 심사 방식 자체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은행의 위험 관리 방식이 바뀐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소득도 있는데 대출이 어렵다면 뭘 어떻게 바꿔야 하냐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방향은 보입니다. 어렵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준비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 증빙 관리입니다. DSR은 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이 실제로 있어도 증빙이 안 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이 명확하게 잡히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신고를 얼마나 충실하게 해왔느냐가 대출 한도를 좌우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소득을 낮게 신고했다면 대출 심사에서 그대로 불이익이 됩니다. 짧게 말하면 세금과 대출 한도는 연결돼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소액 대출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큰 대출이 아니라도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게 전부 DSR 계산에 들어갑니다. 금액이 작아도 상환 기간이 짧으면 매월 나가는 원리금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쓰지 않는 한도도 일부는 부채로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출 시점의 선택입니다. 규제는 항상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대출 종류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된다면 조건이 좀 더 유리한 시점을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이 오히려 유리한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사업 자금이 급해서, 기존 대출이 버거워서, 새 대출이 필요한 분들한테 소득 증빙 관리하고 부채 정리하고 시점을 기다리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답답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준비하라는 말은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책 대출 제도를 아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만이 대출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금융 상품들은 일반 대출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상품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상품들, 지역별로 운영되는 지원 상품들, 이런 것들은 DSR 기준이나 금리 면에서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은행 창구에서 막히고 끝이지만 알면 다른 길이 보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대의 대출은 발품과 정보력의 싸움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담보만 들고 가면 됐습니다. 집이 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소득 구조를 이해하고 부채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 재무 상황을 제대로 읽는 능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준비된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어느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들고 가야 하는지, 내 상황에서 가능한 한도가 얼마인지, 이걸 먼저 아는 것이 지금 시대에 대출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담보에서 소득으로, 집값에서 월급으로, 현재 금리에서 미래 금리까지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앞으로도 이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대출 문제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경제의 흐름과 연결되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과 가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환경이 바뀐 현실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DSR 중심의 심사 방식이 자리를 잡았고 단기간에 되돌아가기 어렵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발 더 물러서서 봐야 합니다. 이 변화가 개인의 대출 문제로만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못 빌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파는
부동산 시장으로, 소비 경제로, 그리고 우리 일상 전반으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그 큰 그림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대출과 부동산은 사실상 한 몸입니다. 대출이 쉬우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늘고 수요가 오르면 집값이 오릅니다. 반대로 대출이 어려워지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고 수요가 줄면 집값에 하방 압력이 생깁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경험한 현실입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집값이 조정을 받는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죠.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 중심의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서 이 압력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현금이 충분한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분들은 이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쉽게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공급에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도 공급이 그보다 더 부족하면 가격은 유지됩니다. 서울 강남이나 핵심 지역처럼 입지가 강한 곳은 원래도 물량이 제한적이죠. 거기다 재건축 규제, 신규 개발 한계 같은 요인들이 겹치면서 공급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요가 줄어도 가격이 크게 안 빠지는 겁니다. 반면 외곽 지역이나 지방 도시는 얘기가 다릅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면 수요가 빠지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많으니 가격 조정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출 규제 강화는 지역 간 부동산 격차를 더 벌려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곳은 계속 돈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더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공평하냐고 물으시면 솔직히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공평함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규제의 영향이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소비 경제를 봐야 합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듭니다.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에서 부채를 활용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집을 사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가전을 사고 주변 상권이 살아납니다. 대출로 사업 자금을 마련해 가게를 열고 직원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돼 있죠. 대출이 막히면 이 흐름이 줄어듭니다. 내수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려 하지만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줄면 소비가 동시에 줄어들고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책 딜레마입니다. 부채를 줄이자니 경기가 걱정이고 경기를 살리자니 부채가 걱정인 상황이죠. 정부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부분적인 조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수위를 조절하면서 가계부채를 천천히 줄여가려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건 결국 개인입니다. 이번에는 세대별로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출 환경은 특히 가혹합니다. 사회에 막 나와서 소득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사려면 대출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DSR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죠. 집값은 여전히 높은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었으니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반면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중장년층은 상황이 다릅니다. 기존에 대출이 있어도 집이 자산으로 남아있고 소득도 어느 정도 쌓여 있습니다. 물론 추가 대출이 어려운 건 똑같지만 아예 발판이 없는 상황과는 다르죠. 결국 대출 규제 강화는 자산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사이의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줄어들면서 경제 기반이 탄탄해지는 방향입니다.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 금리 충격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생기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미래의 안전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규제가 너무 강하게 작동해서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고
매수가 꺼지면서 오히려 더 큰 경제 문제가 생기는 방향입니다. 부채를 줄이려다 경기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 경우 정부는 다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시장은 크게 흔들립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흐름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내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시대라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정보가 없는 사람은 막막하지만 구조를 아는 사람은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압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출 환경은 분명히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이해하고 나면 단순히 나쁜 뉴스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출이 담보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뀌었다면 그 기준에 맞게 내 상황을 정비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실전 정비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말씀도 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실제로 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전제를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대출 준비는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돈이 당장 필요해서 은행에 갔다가 한도가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오거나 아예 거절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가서 소득 증빙을 준비하고 부채를 정리하고 서류를 챙기려 해봤자 이미 늦은 겁니다. 대출은 필요하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DSR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DSR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막연히 대출이 좀 있다는 건 알아도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준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 상환액과 이자를 다 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까지 전부 포함입니다. 그 합계를 연간 소득으로 나누면 됩니다. 나온 숫자가 100분율로 내 DSR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 원이고 각종 대출 원리금 합계가 연간 2,400만 원이라면 DSR은 40%입니다. 현재 은행 기준 상한선인 40%에 딱 걸린 겁니다. 여기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한도가 거의 없거나 아예 안 됩니다. 이 숫자를 먼저 알아야 내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빡빡한 상황인지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증빙 서류를 점검하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핵심 서류입니다. 여기에 나온 소득 금액이 은행이 인정하는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얼마를 버는지와 서류에 나온 숫자가 다른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처럼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소득들은 어떤 형태로 신고됐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더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잡힙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소득을 낮게 신고한 분들은 그 신고 금액이 그대로 은행의 인정소득이 됩니다. 실제로 매달 수입이 상당해도 서류상 소득이 낮으면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낮게 잡히는 겁니다. 절세와 대출 한도는 서로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부채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행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당장 쓰는 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채 정리의 우선순위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처럼 금리가 높고 규모가 작은 것들부터 먼저 없애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금리 부담도 크고 DSR 계산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금리가 낮고 장기로 운영되는 대출은 섣불리 갚으면 오히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잘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 자체가 부채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한도 때문에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쓰지 않는 한도라면 줄이거나 없애는 게 대출 준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정책 대출 상품을 파악하는 겁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전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중은행 일반 대출만 대출이 아닙니다. 정책 금융 상품들은 소득 기준이나 금리 면에서 일반 대출과 조건이 다릅니다. 이런 상품들은 조건이 맞는 분들에게는 일반 대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리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거래은행 창구에만 가면 이런 상품들이 먼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출 상담을 여러 곳에서 받는 겁니다. 한 곳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은행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한 게 다른 은행에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 모집인이나 금융상담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접 발품을 팔기 어렵다면 전문가가 여러 상품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수수료 구조나 추천 상품의 이해충돌 여부는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대의 대출 준비는 이렇게 됩니다. 내 DSR을 파악하고 소득 증빙 서류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채를 정리하고 정책 대출 상품을 확인하고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는 것. 이 5가지가 기본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내 상황이 생각보다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준비를 다 해도 여전히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부채가 너무 많거나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대출 준비 잘 하라는 말은 사실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이 막혔을 때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다른 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이 시대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출 외에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출이 어려운 고령층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DSR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집이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 그렇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내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이니 심사 부담도 없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집을 결국 담보로 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 수익 활용입니다. 집이 2채 이상 있는 분들이라면 한 채를 임대로 돌려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을 새로 받는 게 아니라 기존 자산에서 수익을 뽑아내는 방식이죠. 대출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만 임대 수익도 소득으로 잡히면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 자금 거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형제 사이에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와 차용의 경계가 세법상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빌린 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볼 수 있고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 활용입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시중은행 대출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곳에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일반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또는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조건이 맞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자산관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굴리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시대의 자산관리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부채 구조 최적화입니다. 빚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빚과 좋은 빚은 구별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고 단기로 돌아가는 빚은 하루빨리 없애야 할 빚입니다. 반면 금리가 낮고 장기로 운용되는 빚, 그 빚이 만들어내는 자산의 수익률이 이자보다 높다면 그건 활용 가능한 빚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빚들을 금리와 만기 기준으로 한번 쭉 나열해 보는 것, 그게 자산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위기 상황에서 흔들립니다.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모든 걸 묶어두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출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출이 어려운 시대에는 그 선택지마저 막힐 수 있죠. 자산 중 일부는 항상 현금이나 현금에 가까운 형태로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비중이 얼마가 돼야 하느냐는 개인 상황마다 다르지만 최소 몇 달치 생활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형태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의 분산입니다. 한 곳에 모든 걸 집중하는 건 언제나 위험합니다. 부동산에만 집중했다가 시장이 흔들리면 그대로 타격을 받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 연금자산, 부동산 자산을 적절히 나눠가는 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 부동산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는 예전보다 훨씬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대출이 어렵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줄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었다면 가격 조정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노후 자산 준비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느 연령대에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 50대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더 급박한 문제입니다. 대출이 어려운 시대에 은퇴 후 현금 흐름이 없으면 선택지 자체가 좁아집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준비해 두느냐가 은퇴 후의 삶을 크게 갈라놓습니다. 지금 당장 여유가 없어도 연금 납입을 줄이거나 해지하는 건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복리로 쌓이는 연금 자산은 시간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한번 끊으면 그 손실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결국 대출이 어려운 시대의 핵심은 이겁니다. 빌리는 능력보다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잘 받으면 자산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출에 기대지 않아도 내 자산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빚으로 자산을 불리는 시대에서 내 것을 잘 관리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 막막하지만 알면 방향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대출이 어렵고 자산 관리가 중요해진 이 환경에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관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숫자와 방법론을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뉴스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은행이 너무하다. 서민들만 힘들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서 멈추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감정으로만 보면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구조로 보면 다르게 읽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이해하는 순간 같은 현실이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출 환경이 바뀐 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가계부채, 집값과 대출이 서로 밀어주고 당기면서 만들어낸 구조, 그리고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드러난 취약성,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청구서로 날아온 겁니다. 누군가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청구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불평하면서 받을 수도 있고
이유를 이해하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가편 청구서지만 그 다음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옵니다. 진부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대출 시장에서 이게 실제로 작동합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집값에 하방 압력이 생기는 지역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자산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현금이 있는 사람, 소득 구조가 안정된 사람, 대출 여력이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그냥 지나치는 기회입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 구별이 자산의 격차를 만들고 시간이 쌓이면 삶의 격차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건 앞장들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 기준으로 지금을 봅니다. 예전에는 됐는데, 예전에는 쉬웠는데, 하지만 예전은 예전입니다. 지금 기준이 바뀌었다면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과 비교하면서 억울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준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대출의 기준이 담보에서 소득으로 바뀌었다면 내 소득 구조를 점검하면 됩니다. DSR이 핵심이 됐다면 내 DSR이 얼마인지 파악하면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대출이 어렵다는 건 레버리지를 활용한 빠른 자산 증식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대출받아서 집 사고 빠르게 자산을 불리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려고 무리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천천히 가는 게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빠르게 가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저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옆집이 대출을 받았다고, 친구가 집을 샀다고, 남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 상황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대출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비교입니다. 남의 소득 구조, 남의 부채 상황, 남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내 것과 다릅니다. 남이 할 수 있는 게 나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얼마고, 내 부채가 얼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대출 주제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정책이 바뀌고 기준이 조정되고 새로운 상품이 나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에도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변화를 따라가려면 관심을 갖고 꾸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전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네 가지를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내 재무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은행 탓이고, 집값이 오르는 건 정부 탓이고, 돈이 없는 건 경기 탓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달라집니다. 내 소득 구조, 내 부채 관리, 내 자산 배분, 이건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대출이 어려운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대출에 기대서 자산을 불리던 방식이 어려워졌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재무 기반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빚의 힘이 아니라 내 소득과 관리 능력이 자산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게 더 어려워 보입니까? 맞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더 안정적이고 더 오래가고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돈으로 만든 자산은 금리가 오르면 흔들립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흔들립니다. 시장이 나빠지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쌓은 기반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어쩌면 이겁니다.
이제 빚에 기대는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담보가 아니라 소득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집값이 아니라 내 재무 능력으로 승부하라는 겁니다. 어렵고 불편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출 환경이 바뀐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속도를 조절하고 내 기준을 갖고 주도적으로 자물을 관리하는 것. 그게 대출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집이 있으면 대출은 됐습니다. 담보가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이 있어도 대출이 막힙니다. 담보가 있어도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닙니다. 대출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바뀐 겁니다. 담보 중심에서 상환 능력 중심으로, 집값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현재 금리에서 미래 금리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 세 가지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전엔 담보가 대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대출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재무의 미래를 가릅니다. 집이 있어야 대출이 됐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준비하는 분들께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매일경제학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